다 못하면 거기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 다음 주도 똑같이 테스트. 그래서 숙제검사 이거 할 거니까 해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O2에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돼요? O2 돼요? 되겠어? O2에서 질문할 만한 문제는 없어? 오케이. 자, 48페이지 보시면 기권과 지구 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신 문제는 그렇게 많이 고민할 이유가 없는 문제들이라 단기간 내에 많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제 풀 때 우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문제를 좀 빠른 속도로 집중해서 풀 수 있게끔 노력해보죠. 자, 48페이지부터가 이제 2단원 키라쌤이 가리키고 있는 지구과학의 기후 파트입니다. 유체지구라고 하는 기후 파트에서 중학교 3학년에서는 여러분들 날씨 변화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많이 기출되고 있는 편이야.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 뒤에 가시면은 상대 습도 뭐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들이요. 아이들의 오답률을 조금 유발시키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기단에 해당되는 거는 1차 면접에서도 좀 많이 물어보고 있는 편이라서 이 부분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거 날씨 변화야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대단히 따뜻한데 그저께까지는 엄청 추웠거든요. 이러한 날씨 변화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겠다. 이러한 날씨 변화를 유발시키는 건 바로 지구의 뭐니? 기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을 싸잡아 우리 뭐라 그러지 아세요? 지구계.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을 싸잡아 지구계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계는 인간의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되는 지구계를요. 우리는 나누는데 5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죠. 인간이 밟고 다니는 땅바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직권. 이렇게 얘기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직권에 대해서 열나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을 보호하는 여기 뭡니까? 이게 바로 공기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기권이고요. 세 번째는 지구의 80%가 물로 되어 있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수권이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아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생물권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는 우주에도 나갈 수 있죠. 그걸 뭐라 합니까? 외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5개의 권역을 인간의 삶의 터전 지구계로 봅니다. 그래서 지구계 안에 외권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워야 될 게 뭘까? 기권에 대한 얘기를 배우자 이 얘기입니다. 자, 기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권이라고 하는 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는 공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공기를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하냐면 대기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공기는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혼합물 중에서 어떤 혼합물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맑게 알아들어야지. 혼합물의 종류 있죠. 뭐 있어?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그 중에 어디에 속하냐고. 이런 확 그냥 이씨. 공기는요 균일 혼합물이죠. 우리 균일 혼합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용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공기는 균일 혼합물인데요. 그럼 고르게 섞여 있다는데 대부분 누구와 누구로 되어 있니? 알고 있죠. 뭡니까? 질소가 몇 퍼센트? 대략 80%. 정확하게는 78%. 알겠어? 네, 질소가 대략 78%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뭡니까? 산소가 대략 21%. 더해봐. 얼마 나오니? 99. 나머지 1%가 아르곤, 이산화탄소, 수증기 같은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섞여 있는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러한 공기라고 하는 아이가 지면으로부터 얼마나 높은 곳까지 차여 있을까? 쌓여 있을까? 대략 지면으로부터 1000km 높이까지가 공기들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기층을 뭐라 그러니? 그러니까 이 새끼들아 대기권이야.
됐어? 이 공기층을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이 공기가 날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야? 중력 때문이죠. 공기도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됐어?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주로 날아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기로 둘러싸여 있는 지구에 살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여기 첫 장이 뭐냐? 이러한 대기권의 구조를 보자. 됐어? 대기권을 분류해보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땅바닥으로부터 1000km까지가 공기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기층을 나누는 기준 되게 많아요. 압력일 수도 있고 됐어? 공기들의 입자의 양일 수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전통적으로 대기권을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면 바닥에서부터 똑바로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뭘 재는 거야? 수직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기온 분포라고요. 되겠어? 자, 그래서 대기권은요. 수직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대기권을 나누겠다. 그래서 여기에 열기구를 띄워가지고요. 온도계에 실어놓고 똑바로 올라가면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 온도에 따라서 대기권을 분류할 수 있는데 몇 개의 층으로 나누더라? 4개로 나누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땅바닥 여기가 0km, 여기가 1000k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땅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뭐 해지겠니? 네, 여기가 온도거든요. 여기가 20도, 여기가 10도, 여기가 30도 이렇게 됐다면 땅바닥에서부터 똑바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첫 번째 낮아져요. 그러다 어떻게 되니?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이런 분포를 갖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똑바로 올라가면서 기온 분포에 따라 대기권을 크게 4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됐어? 수직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대기권을 4개의 층상 구조로 나누고 그래서 4층으로 이름을 분류해서 불러요. 되겠냐? 아래에서부터 뭐였니? 맨 아래에서부터 뭐야? 너네 오늘 요번 주 일요일부터 희라쌤하고 보충하고 싶냐? 안 부르냐? 뭐냐 이거? 대류권. 그 다음 뭐야? 상층권. 그 다음 뭐야? 중간권. 그 다음 뭐야? 열권. 이렇게 나눠요.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우셔야 됩니다. 됐어? 그러면 대류권은요. 지표면에서부터 대략 몇 킬로까지? 대략 11km까지가 대류권 끝. 됐어? 그러면 11km에서 몇 킬로까지가 성층권? 50. 대략 50. 그 다음은 얼마? 80. 그 다음 1000. 이렇게 나눠져. 대략적인 높이는 알아야죠. 근데 과학이 왜 대략적으로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거야. 왜? 계절에 따라 높이가 바뀌어요. 언제가 더 높아질까요? 대류권의 두께가 계절에 따라 바뀌어요. 왜 바뀔까? 계절에 따라. 열팽창 새끼들아. 그리고 위도에 따라 달라요. 평균값이에요. 어디가 더 두꺼울까요? 짜증나! 어디가 더 두꺼울까요? 라고 하면 꼬맹아 지구는 적도 타원 채고 이 새끼가 이렇게 돌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퍼져 있죠? 대기권 두께가 위도에 따라 다 달라. 그래서 평균값으로 얘기하잖아.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되겠냐? 그래서 평균값으로 우리는 대략적인 값을 얘기한다. 대략적으로는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대기권을 이렇게 수직 높이에 따라 온도 분포로 나눴을 때 이 온도에 따라 특이한 어떤 형태가 나타난대요. 그거를 첫 번째 시험 문제에서 내겠대요.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똑바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뭐해지는 곳이 있니? 낮아지고 있는 층들이 있어요. 맞아.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다시 보면요. 아래쪽이 무슨 공기? 아래쪽이 무슨 공기? 따뜻한 공기. 됐어? 위쪽이 무슨 공기? 찬 공기. 누가 무거워? 찬 공기가. 입자들이 추우니까 운동 속도가 활발할까 느릴까? 느리다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으니까 같은 부피 안에 입자가 많이 들어있겠지? 얘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운동이 활발하니까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 수가 적겠지? 그러면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질량, 그걸 뭐라 그러니? 밀도. 누가 큰 거니? 찬 공기. 그럼 밀도가 크면 뭐하니? 내려와. 알겠어? 밀도가 큰 애가 내려오고 밀도가 작은 애가 올라가는 거 무슨 현상?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공기가 대류하는 게 안정적인 걸까 불안정한 걸까? 불안정한 거죠. 공기가 막 뒤집히니까. 됐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면 대단히 불안정한 층이 만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대류권과 누구니? 누구야? 또 봐야 되니? 중간권. 그래서 대류권은 대류가 일어나는 권이다. 그래서 대류권이에요. 알겠어? 중간권도 대류권이라고 이름 붙이면은 구별이 안 되니까 얘는 중간권이라고 이름 붙여준 것 뿐이고요.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대류 현상이 활발히 일어나는 곳인데 그 대류를 타고요. 밑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갈 때요. 이 공기에 있는 수증기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면 뭐 해진다고? 뭐 해진다고? 추워진다고. 그럼 수증기가 뭐로 바뀌겠니? 물방울.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니? 구름. 그래서 뭐가 오니? 비가 오겠죠.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대류권. 중간권은요? 왜요? 거기에는 수증기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요? 왜요? 올라가면 되잖아. 왜 못 올라가? 뭔가 왜요라고 대답했을 때 설명할 수 없으면 과거 갈 수 없어. 보면 질문은 다 그거야. 중간권에 수증기가 못 올라가는 이유. 수증기는 대단히 무겁다. 그래서 중간권까지 올라갈 수 없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생기고 거기에서 눈이나 비가 와요. 멋진 말. 무슨 현상?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류권입니다. 됐어? 그래서 대류권의 특징이 뭡니까? 기상현상이 발생합니다. 유일하게 구름이 생기고 눈과 비가 옵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간권에서는 기상현상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기상현상이 생기기 위한 조건? 네. 수증기가 존재해야 된다. 또? 대류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대류권밖에 없다. 그래서 대류권에서만 기상현상이 일어나고요. 중간권에서는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류권의 특징은 기상현상이 발생한다는 건데 중간권의 특징은 뭐예요? 중간권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 그림 보이죠? 기권 중에 가장 온도가 뭐하다? 낮다. 알겠습니까? 기권 중에 가장 온도가 낮고요. 너네 하늘에 뭐가 떨어지면 소음 빌어요? 그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별똥별 떨어져요 라고 하는 게 유성이죠. 그래서 그 유성이 생기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운석이 지구의 만유인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와서 왜 갑자기 타? 네. 실제로 지구가 빠른 속도로 자전할 때 지구만 도니? 아니, 공기도 돌아. 공기가 믹서기처럼 돌고 있는 거야. 거기에 운석이 떨어질 때요. 얘하고 똑같은 속도로 박자를 맞춰서 같이 돌면 안 타는데 그럴 리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니까 운석이 들어오다가 대기라고 하는 믹서기에 의해서 갈리는 거죠. 그래서 마찰에서 타는 현상이 유성인데. 됐어? 그러면 얘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은 어디겠니? 열권이겠죠. 왜 여기서 안 타요? 우리가 별똥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 중간권에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탑니다. 왜 여기서 안 탈까요? 공기가 희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공기 대부분 어디 있어요? 대륙권에 전체 공기의 80%가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기도 중력이 센 곳으로 끌려가니까. 됐어?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공기가 많으니까 공기가 누르는 압력, 뭐지 말? 기압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권에서는 유선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기권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있는 대륙권하고 중간권이 있다면 거꾸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뭐하는 것도 있겠어요? 상승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이렇게 상승하네. 여기가 온도인데 그럼 여기 무슨 공기? 무슨 공기? 찬 공기. 여기 무슨 공기? 더운 공기. 누가 무거워? 찬 공기가 무겁네. 더운 공기 가볍네. 근데 무거운 애가 밑에 있네. 얘 올라와 안 올라와? 안 올라오죠. 대류 현상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면 대류 현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2층이 대단히 뭐하다? 안정적이다. 이런 애들이 누구다? 불러. 누구야? 성층권과 열권입니다. 그래서 성층권과 열권은 대단히 안정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다니거나 비싼 애들이 대류가 안 일어나는 여기에 떠다닙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비행기요. 어디로 떠다닐까요? 성층권입니다. 비행기는요. 높이 올라갈수록 연료가 많이 드니까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층권으로 날아다닙니다. 됐어? 그래서 성층권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까? 항로. 알겠습니까? 네, 항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열권으로 날아다니는 게 누굴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되겠냐? 이렇게 띄워 놓는다는 거야. 자, 근데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온도가 이래요? 온도 변화가 왜 이래요? 옛날 과학자들은요. 온도 변화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대기권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었냐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중간권 끝까지 온도가 계속 떨어지다가 열권에서만 올라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구의 존재를 몰랐다고요? 성층권의 존재를 몰랐어요. 여기서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는 이 부분이 존재할 거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럼 성층권에서 왜 온도가 올라갈지? 그럼 여기는 왜 온도가 낮아지지? 이거예요. 민준 정신 안 차리냐? 너네 이번에 정기고사 시험 본 성적 다 불러줘? 자, 이런 식으로요. 대기권의 온도 변화가 왜 이렇게 나타나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태양에서 햇빛이 온다. 그리고 지구의 대기권에 햇빛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어디가 제일 뜨거워야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행히도 태양이랑 가까운 열권이 제일 뜨겁고 땅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뭐해져야 정상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낮아져야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땅바닥의 온도가 제일 뜨겁습니다. 그죠? 열권 빼고는. 그러면 땅바닥이 제일 뜨거운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실제로요. 태양에서는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울 거지만 태양에서는 엄청나게 고에너지들부터 저에너지까지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동시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우리가 나누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가 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방사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방사선에 감마선과 X선이 있는 거고요. 에너지 중간 사이즈를 뭐라는 줄 아세요?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 중에 에너지가 너무 큰 애들은 방사선이라고 하고요. 이거 맞으면 우리 죽어요. 이 감마선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핵 터질 때 나와요. 핵폭탄에서 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알겠어? 에너지 중간 사이즈를 뭐라는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빛입니다. 그 빛에 뭐 있게 해요? 빛도 3개로 나눠요. 빛 중에서 에너지가 그나마 큰 애가 자외선. 그 다음 가시광선. 그 다음 뭐게? 적외선. 이거 3개를 합해서 빛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사이즈를 뭐라 할까? 이거를 전파
에너지가 큰 애가 뭘까?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거.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핸드폰 주파수, TV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대로 사용하는 걔네들도 태양에서 나온다. 알겠어? 얘네들은 주로 통신할 때 쓰기 때문에 전파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냐? 네. 그래서 에너지의 값이 1에서부터 만까지 엄청난 많은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동시에 쏟아져 나와요. 나오는데 그 중에서요. 이 대기권을 뚫을 수 있는 아이들은 에너지가 작은 애들만 뚫고 들어와요. 에너지가 큰 애는 반사돼서 튕겨 나갑니다. 됐어? 누굴까요? 얘네들이 지금 대기권 안에 못 들어옵니다. 다행이죠. 되겠습니까? 네. 자, 실제로 지구의 대기권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반사돼서 튕겨 나가는 애들을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가 뭐 된다? 반사된다. 몇 퍼센트?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라면 반사돼서 나가는 애가 몇 퍼센트일까요? 30%가 반사돼서 나갑니다. 그게 얘네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0% 얘네들이 들어오는데 얘네들을 흡수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의 파장이 맞아야 됩니다. 물질과. 그래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대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건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대기에서 흡수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형태로 태양에서 보내주고 있는 애들이 몇 퍼센트? 대략 20%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나머지 전파와 가시광선은 대기에서 흡수를 못해요. 누가 흡수할까요? 지표면에서 흡수합니다. 그게 몇 퍼센트? 50%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실제로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오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100%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지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반사되는 양이 30%고요. 지구가 흡수하는 애가 몇 퍼센트라고요? 70%라고요. 그 중에서 대기에서 흡수하는 게 몇 퍼센트? 20%요. 됐어? 나머지를 지표에서 50% 흡수하는데 문제는 지구가 흡수했어. 그러고 나서 어떡할 거야? 계속 흡수만 하면 매일매일 흡수된 에너지가 쌓여서 지구는 매일매일 뜨거워져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잖아. 이거 뭔지 아세요? 흡수하고 나서 밤이 되면 그대로 지구가 뱉어냅니다. 됐어? 먹었다가 그대로 지구가 뱉어내는데 그 뱉어내는 에너지를 지구에서 나오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우리 또 불러요. 됐어? 그러면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뱉어내는데 대기에서 몇 퍼센트 뱉어낼까? 먹은 만큼 20% 나가요. 지표에서 몇 퍼센트 나갈까? 50% 나갑니다. 됐어? 그래서 지구에서 지표에서 흡수한 게 50%니까 50% 그대로 나가고요. 대기에서 흡수한 게 20%니까 20%가 그대로 나가요. 알겠어? 흡수한 양이 그대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지구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흡수한 만큼 방출하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구에서는 흡수한 만큼 방출하는데 문제는 내가 먹었다가 뱉어내는 거죠. 네가 밥 먹었다가 뱉어낼 때 똑같이 밥으로 뱉어내니? 똥으로 뱉어내잖아. 형태가 달라지잖아. 됐어? 지구에서 흡수할 때는 이런 형태의 애들을 흡수하는데요. 얘네들을 뱉어낼 때는 지구에서 소화시켜서 지구에 맞는 형태로 뱉어내는데 대부분이 자외선의 형태, 적외선의 형태로 뱉어냅니다. 대부분 적외선의 형태로 뱉어냅니다. 그러니까 지표에서 50%가 적외선, 대기에서 대표적으로 20%가 적외선의 형태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자외선은 세포를 파괴하는 살균제로 합니다. 가시광선은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시각작용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형광등을 켜면 눈부셔요. 그건 가시광선 때문입니다. 알겠어? 또 해가 비친 곳은 따뜻한 것 같은데 그늘진 곳은 추워요. 그건 누구 때문일까? 그건 가시광선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적외선 때문입니다. 얘가 이런 작용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지구는 흡수했다가 대부분을 다 뭘로 방출한다고? 적외선이 열의 형태로 방출한다고. 그러면 적외선이 많이 나오는 곳이
따뜻하겠죠. 그게 전기난로죠. 어디에서 적외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땅바닥에. 알겠습니까? 땅바닥에서 무려 50%의 적외선이 방출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땅바닥에서 50%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대부분 다 적외선의 형태야. 그러니까 여기서 열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 난로야.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이 있을수록 뭐하다? 따뜻하다. 여기서 멀어질수록 뭐한다? 추워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땅바닥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은 거고요. 땅바닥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점점 뭐 해지고 있다고요? 낮아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고요. 왜 지표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낮아지니? 왜 낮아지니? 바로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뭐하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그래서 땅바닥이 제일 뜨겁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점점 차가워져요. 이 얘기거든요. 여기까지는 과학자들도 생각했어. 그래서 땅바닥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온도 분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낼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성층권에서 온도가 올라가잖아. 이건 뭘까? 이건 대기에서 흡수한 20%가 나가면서 이 부분만 뜨겁게 하는 건데 대기에서 주로 흡수한 광선이 뭔지 아세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자외선을 누가 흡수할까요? 오존층. 오존층 어디 있을까요? 성층권. 됐어.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들이 자외선을 흡수했다가 그걸 뱉어낼 때 대부분 열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오존층이 있는 그 부분만 손난로의 역할, 그 부분만 따뜻한 거야. 그게 성층권이야. 그러면 성층권의 어느 부위에 오존층이 있을까? 성층권은 11km부터 50km까지잖아. 이게 다 오존층이야? 아니요. 그 중에서 10에서 20에서 30km에 해당되는 이 중간 두께가 바로 오존이라는 물질들이 쌓여있는 오존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외선을 적외선의 형태로 뱉어내기 때문에 뜨겁게 이 부분만 달궈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오존층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성층권까지 온도가 계속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뿐이야.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 중에서 몇 %를 어디에서 흡수하고 얼마만큼을 방출하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이걸 열수지라고 합니다. 되겠어? 네, 이런 형태로 된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100이 오면 그 100을 지구가 다 흡수하는 게 아니고 30은 지구에 영향 주지 못하고 반사돼서 나가고요. 70%만 흡수하는데 그 70% 중에서 대기에서 흡수하는 게 20%, 지표에서 흡수하는 게 50%. 대기에서 흡수하는 대부분이 바로 자외선으로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서 흡수합니다. 됐어? 지구에서 지표에서 흡수하는 50%의 대다수가 가시광선입니다. 암석이 흡수합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방출해 나갈 때 그 나가는 광선을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대부분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돼 나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땅바닥에 가까울수록 뜨겁다. 거기서 멀어질수록 추워진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48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선생님이 블라블라 설명했던 대기권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하는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특징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대륙권에서만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어 자외선 흡수하고 여기가 항로가 된다. 알겠어? 중간권은 기권 중에 가장 온도가 낮으며 유성현상을 볼 수 있다. 열권은 인공위성이 떠다니는 곳이면서 하나 더 빛이 커튼 모양으로 퍼지죠. 멋진 말.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겠어? 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첫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내용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O2에 있으니까 써드릴게요.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의 경계면, 중간권과 열권 사이의 경계면이라고 하는 4개 층 사이의 경계면이 3개 있죠. 이 경계면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일 때는 아래층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데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아래층의 이름이 뭡니까? 대륙권. 그래서 대륙권 경계면인데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경자 띈 거예요. 그래서 대륙권 계면 이렇게 붙여요. 알겠어? 그러면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의 경계면을 뭐라 그러니? 성층권 계면. 중간권과 열권 사이의 경계면을 뭐라 그럴까요? 중간권 계면이라고 이름 붙여서 경계면에도 사실은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권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50페이지 넘어오시면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몇 퍼센트의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몇 퍼센트를 어떻게 방출해? 라고 하는 열수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실제로요. 지구는요. 온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네. 1년 평균 온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지구는 뜨거워진다면서요. 네. 미약하게 온난화가 일어나서 온실효과 때문에 높아지는 건 맞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구는 최초에는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온도의 변화가 없는 무슨 상태? 열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러면 지구의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햇빛을 흡수 안 한다는 얘기야? 흡수 안 한다는 얘기야? 하잖아 저렇게. 근데 왜 온도가 일정해? 열평이 되는 이유가 뭐야? 네. 흡수하는 양과 방출되는 양이 뭐하기 때문이다? 같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몇 퍼센트 흡수했다고요? 70. 방출 몇 퍼센트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됐어? 흡수한 만큼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는 연평균 기온의 변화가 없는 지구 복사 평형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지구를 이렇게 그리면 지구에는요. 인위적으로 인간이 그려놓은 선이 있죠. 됐어? 지구의 가로선을 뭐라 그럽니까? 위도라고 하죠. 세로선을 뭐라 그럽니까? 경도라고 하죠. 알고는 있죠. 됐죠? 위도 가운데가 얼마입니까? 0이죠. 자, 여기서부터 위로 가서 제일 끝에 북극은 위도 얼마입니까? 90. 북이 90. 여기 얼마입니까? 남이 90. 이렇게 되죠? 자, 그거를 우리는 세분해서 다 설명하지 않고요. 위도 30도 간격으로 과학은 잘라서 봅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기가 위도 0도, 30도, 60도, 90도 선으로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여기는 위도가 낮은 값이니까 여기를 뭐라 합니까? 저위도 지방. 됐어? 여기 뭐라 그러니? 중위도 지방. 여기 뭐라 그러니? 고위도 지방. 우리나라 어디니? 네, 우리나라 38선이 위도 값이죠. 우리나라 위도가 38도예요. 서울 위도가 37.3. 이 정도 나옵니다. 됐어? 그 정도 되는 우리나라 중위도에 위치하는 곳이겠죠. 됐어? 그러면 이렇게 햇빛이 옵니다. 어디가 제일 뜨거워요? 저위도가 뜨거운 건 뭘까요? 적도가 제일 뜨거운 이유가 뭐냐고. 극지방이 추운 이유가 뭐냐고. 태양이랑 가까워서? 야, 이건 과거도 아니고 자사에서 나오는 문제야. 위도에 따라 온도가 다른 이유가 뭐냐? 상사에서 나오는 문제야. 위도에 따라 온도가 다른 이유가 뭐냐? 저위도가 뜨거운 이유가 뭐냐? 너네도 알고 싶겠다.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중학교 교과서에 가면 그대로 그림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는 이 햇빛을 비유하기 위해서 랜턴을 이렇게 놓습니다. 같은 랜턴이라서 여기서 나오는 빛의 세기는 100 똑같습니다. 근데 햇빛이 이렇게 왔을 때 너 보이니? 햇빛과 땅바닥이 이루는 각도 거짓말. 태양의 남중. 이게 몇 도? 90도. 됐어. 고위도로 올라갈게요. 땅바닥과 햇빛이 이루는 각도 90도니?
아니죠. 낮아지죠. 그거를 랜턴이랑 종이가 이루는 각도로 표현한 겁니다. 90도. 비스듬하죠. 그래서 여기가 적도, 여기가 지방.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햇빛의 에너지 양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오는 줄 알아? 자, 태양의 남중고도가 90도인 곳은요. 그 햇빛이 온전히 요만큼만 비춰. 여기가 모는 종이 10칸이라고 치자. 됐어? 그럼 한 칸당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얼마야? 10. 되겠냐? 자, 이렇게 비스듬히 비추면요. 햇빛이 뭐 됩니까? 넓게 퍼지죠? 그러면 이 햇빛을 받는 모는 종의 칸수가 몇 개냐면 20칸이라고 치자. 됐어? 그럼 한 칸당 들어오는 햇빛의 양은 얼마니? 5. 그럼 어디가 더 뜨겁겠니? 같은 면적당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쪽이 더 뜨겁겠죠. 맞아요. 그 얘기잖아요. 아니, 실제로 위도에 따라 온도가 다른 이유는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예요. 햇빛이 집중해서 들어오냐, 펴져서 들어오냐. 알겠어? 그럼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달라지거든요.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햇빛을 집중해서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알겠어? 그러면 왜 위도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 지구가 구형이라서 그래요. 지구가 만약에 사각형이라면 남중고도의 차이가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서 위도에 따라 받는 햇빛의 양이 달라요. 그래서 저위도가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내가요. 여기 위도로 잘라가지고 펼쳐볼게요. 펼쳐보시면 여기가 위도 0도 적도입니다. 됐어? 자, 위도 30도, 위도 60도, 위도 90도 북극. 위도 30도, 위도 60도, 위도 90도 남극. 알아? 자, 그랬을 때 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당 들어오는 햇빛의 양, 태양의 됐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보면 당연히 적도 쪽이 흡수하는 햇빛의 양이 훨씬 더 많겠죠. 이게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입니다. 근데 기억나? 지구는 복사 평형이야. 흡수한 만큼 뭐 해야 돼? 방출해야 돼. 그러면 각각의 위도에서 햇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겠지. 그 방출하는 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겠지. 그럼 태양 복사의 에너지 양과 지구 복사의 에너지 양 그래프 어떨까? 어떨까? 달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야. 이게 문제야. 잘 봐. 저희도 지방은요. 햇빛으로 받은 양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받았는데 내보내는 건 요만큼이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에너지가 남아요. 됐어? 남는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고위도 지방을 보면 햇빛으로 받은 건 요만큼인데요. 하루 동안 내보내는 건 이만큼이어야 돼요. 무슨 에너지가 생길까? 부족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걸 그대로 이 상태로 놔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걸 그대로 이 상태로 놔두면 저위도는 맨날 더 뜨거워져. 60도, 70도, 80도, 90도, 1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 고위도는 어떻게 될까? 맨날 온도가 떨어져. 그러지 않아도 빙하가 있는데.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더 추워질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지구는 복사 평형이지. 지구는 온도가 안 변한다지. 점점 올라가는 것도 없고 점점 내려가는 것도 없듯이. 왜 그럴까? 위도별로 보면 여기는 남는 에너지 때문에 매일매일 더 뜨거워져야 되는 정상이고 여기는 매일매일 더 추워져야 정상이지만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는 지구에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아도는 에너지를 바로 부족한 곳으로 이동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동시켜줘요. 그 양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주기 때문에 지구는 전체적으로 복사평형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지구는 전체적으로 볼 때만 복사평형. 위도별로 보면 복사평형을 유지하지 않는다. 알겠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복사평형이 되는 이유가 뭐냐?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곳으로 바로바로 이동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열이 이동하는 방향? 저위도에서 고위도. 알겠습니까? 네. 누가 이동시켜줄까요? 뭡니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면서 남아도는 열을 부족한 곳으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바람이 안 불고 바닷물을 못 흐르게 하면 열이 이동할 수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남는 열을 부족한 곳으로 갖다 주기 때문에 지구는 전체적으로 복사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50페이지에 됩니다. 되겠죠? 이해되니?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넘어오시면 지금 선생님이 블라블라 설명한 게 53페이지 그림 보여? 시험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요거 하얀색, 여기 글씨 블랭크. 빨간색, 요거 글씨 블랭크. 누가 태양 복사 에너지고 누가 지구 복사 에너지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뭐 보면 돼요? 저기도 위도 0도에서 더 높은 게 태양 복사 에너지, 낮은 게 지구 복사 에너지. 됐어? 남는 에너지, 부족한 에너지 찾아낼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넘어오세요. 두 번째. 자, 그러면 58페이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기가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대충은 느낌을 잡았어. 온도 변화 어떤지도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58페이지 보면 이러한 대기는 아까 얘기했죠. 대기는 공기인데요. 공기는 순물질이니 혼합물이니? 어떤 혼합물이니? 네, 그중 제일 많은 게 뭐니? 질소. 그 다음 뭐니? 산소. 자, 우리가 얘기한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고 그 다음은 산소예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기라는 대기는 질소와 산소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는 건조 공기라고 해요. 근데 이 대기에는요 이러한 질소, 산소 말고 모두 들어있어 수증기까지 고려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습용 공기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얘로 배우자. 되겠어? 공기 중에는요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0.2% 정도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실제 양으로 보면 엄청 미세한 양이거든요. 근데 얘가 인간 생활을 좌지우지합니다. 걔가 기상현상을 만드니까.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공기 속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면 그럼 바닷물의 증발량이 뭘까? 증가하겠죠. 그럼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늘어나겠죠.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호기심. 바닷물이 모두 다 증발해서 다 수증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바닷물이 너무 많아서? 되게 그 수증기 뭡니까? 대기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에는 한계가 있죠. 그걸 뭐라 합니까? 포화 수증기량. 됐어? 네. 이렇게 공기는요. 무한대의 수증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정되어 있는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해서 모두 다 바닷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공기에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양 뭐에 따라 달라요? 온도죠. 기온이 몇 도냐. 되겠습니까? 또 그 공기의 크기. 이 교실 안에 채울 거야? 아니면 이 건물 안에 채울 거야? 이거죠. 자, 같은 공기, 온도와 그 같은 공기라도 그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은요. 공기의 온도, 공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포화 수증기 양을 얘기할 때 조건이죠. 뭡니까? 공기의 양을 한정시켜 놓는 거야. 얼마 안에? 공기 얼마 안에? 포화 수증기량을 얘기할 때 우리는 공기 얼마 안에
내 기억나냐? 용해도 얘기할 때 물 몇 그램 안에 물 몇 그램 안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물 몇 그램? 물 100g 한정시켜 놓잖아요. 포화 수증기량도요. 공기 얼마? 1kg 안에 넣을 수 있는 수증기량으로 얘기합니다. 됐어? 네. 그래서 이쪽이 바로 수증기량인데요. 이 수증기량은 반드시 공기 1kg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어? 네. X축은 뭘까요? 그 공기 1kg에 뭡니까? 기온. 됐어? 네. 0도의 공기, 10도의 공기, 20도의 공기, 30도의 공기, 40도의 공기 이런 식이요. 그 공기의 온도를 다르게 하지만 공기의 크기는 한정지어 놓는다. 공기 1kg 속에 수증기 얼마나 넣을 수 있어? 그게 온도에 따라 다르대요. 공기를 1kg로 한정지어 놔도. 됐어? 온도가 높을수록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많아지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죠. 맞습니까?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10도일 때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5g이라고 치자. 20도일 때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10g이라고 치자. 30도의 공기 안에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100g이라고 치자. 맞아요? 이렇게 해보자고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공기에 수증기를 넣을 건데 수증기를 첫 번째 A, B, C, D, E, F 이렇게 채웠어. 됐죠? 자, 이렇게 채우면 이거를 지구과학에서는 어떤 상태라고 표현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 중에서요. 채울 수 있는 한계까지 딱 채운 상태. 무슨 상태? 포화 상태. 누구니? 네. A, C, F 그래프가 딱 만나는 상태가 포화 상태입니다. 됐어? 네. 그거보다 덜 채운 상태. 불포화 찾아. 누굽니까? D. 또 B. 됐어? 그거보다 더 채운 상태. 뭡니까? 무슨 상태? 반포화 상태. 누굽니까? 2요. 됐죠? 그래서 걔가 채울 수 있는 한계를 넘었냐, 한계까지만 채웠냐, 그거보다 덜 채웠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포화, 포화, 과포화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A, B, C, D, E, F 이렇게 6개의 점으로 잡았다고 치면 얘네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 포화, B 불포화, C 포화, D 불포화, E 과포화, F 포화 이 상태로 나눌 수가 있죠. 맞아? 자, 그럼 상태를 아셨으니까 얘네들을 한번 조사해 볼까요? 얘네들 현재 기온이 얼마니? 거기에 수증기 얼마 들어있니? 해볼까요? 자, A 온도 몇 도? 10도. 10도. 거기에 수증기 얼마 채웠니? 5g.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불러볼까요? B 20도. 20, 5g. 5, 20. 20, 10g. 10, 30도. 30, 10g. 10, 20, 100g. 100, 30. 30, 100g. 100. 이거죠. 근데 그 공기 안에 채울 수 있는 수증기량의 한계는 뭐가 결정하니? 온도. 되겠어? 그럼 봐봐. 10도에서 가득 채울 수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까지 가능하대? 5g. 수빈아!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이걸 결정하는 건 바로 온도입니다. 10도에서 가득 채울 수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까지 채울 수 있냐면 5g까지 채울 수 있어. 그러면 얘도 10도 또 있어? 없네요. 그럼 얘 20도. 20도에서 가득 채울 수 있는 수증기량 얼마? 10g. 그럼 얘도 20도니까 10g까지 채울 수 있었네. 얘도 20도니까 10g까지 채울 수 있었네. 얘기죠. 네, 30도에서는 100g. 네, 100g까지 채울 수 있대요. 아니, 근데 봐. 5g까지 채울 수 있는데 5g 채웠어. 그러니까 꽉 채운 상태지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 포화 상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느낌이야. 자,
10g까지 채울 수 있었는데 5g까지밖에 못 채웠어. 그래서 덜 채운 상태죠? 불포화. 알겠냐?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이잖아. 됐어?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면 저는요. 지금 이렇게 얘네들은 포화인데 저는 덜 찬 상태 불포화잖아요. 저 포화로 만들어주세요. 오면아 얘를 포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요. 뭐 하면 돼요? 수증기를 추가로 포화가 될 때까지 더던가 또는 온도를 낮추던가. 됐어? 언제까지 낮춰? 포화가 될 때까지 낮추면 되죠. 그 포화가 될 때까지 낮춘 순간에 온도를 바로 B에 뭐라고 한다? 이슬점.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슬점 불러볼까요? A요. 무슨 상태? 포화 상태. 변화시킬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이 자체가 얘의 이슬점이죠. 몇 도? 10도입니다. 됐어? A의 이슬점 10도입니다. 됐어? B는요? 지금 불포화니까 포화로 가야죠. 네, 가서 뭐 그래프랑 만났을 때 온도 몇 도? 10도입니다. C는요? 20. D는요? 20. E는요? 얘는요? 이렇게 가야 포화가 되는 순간에 온도를 만나겠죠. 몇 도입니까? 30도. F는요? 30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찰이요. 얘 이슬점 같아요. 얘 같아요. 얘 같아요. 이슬점이 같은 애들은 어떤 조건이 나야 될까?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은 애들은 그 수증기를 포화로 만드는 온도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알겠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그 수증기를 포화로 만드는 온도도 같다. 그걸 이슬점이라고 한다. 알겠어? 그런데 왜 이슬점이 A, B보다 B, C가 더 높아요? 수증기량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이슬점의 크기를 보면 누가 수증기량이 더 많은지 알 수 있네. 됐어? 이슬점이 어떤 애가요? 30도래요. 이거 무슨 말이야? 어떤 X가 있는데 이 새끼 이슬점이 30이래. 그것만 가르쳐줬어. 뭐 할 수 있어? 얘는요.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30도의 포화 수증기량과 똑같이 얼마 가지고 있다? 100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슬점은 실제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가르쳐주는 말이다. 알겠습니까? 이슬점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가르쳐주는 말이야.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얘요. 얼마나 공기가 축축해? 라고 하는 축축한 정도를 얘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습도. 그러면 습도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상대 습도와 절대 습도요. 절대 습도가 뭐예요? 잘 안 하죠. 절대 습도는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절대 습도로 잘 안 쓰죠. 여러분들 맨날 습도 구해. 그럼 너네들이 구하는 습도는 뭡니까? 상대 습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입니다. 되겠어? 자, 저에 100원 가지고 있어요. 저 부자예요? 아니면 가난해요? 상대적이죠. 당규 10원이거든? 난 100원 있어. 나 뭐야? 부자죠. 알겠냐? 근데 얘는 1000원이대요. 난 100원 있어. 뭐하니? 가난해요. 이거야. 나는 똑같이 100원이지만 누구를 기준으로 비교했느냐에 따라 내가 가난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부자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 상대적인 거라고. 상대 습도라고. 기준에 따라 저 아이는 넘친다고 할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 됐어? 상대 습도는 누굴 기준으로 해야 돼? 그게 중요하잖아요. 상대 습도는 비교할 때 누구랑 비교하는 거냐면 지금 A의 상대 습도를 구해오세요. 그러면 A 온도에 해당되는 뭐요? 포화 수증기량과 비교해보는 거야. 내가 속해 있는 온도에 대한 포화 수증기량과 비교한 거죠. A는 현재 온도 10도야. 그럼 10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얼만데? 얼만데? 5g인데. 나 얼마 가지고 있어? 5. 꽉 찼네?
몇 퍼센트? 100%. 그 얘기예요. 알겠어? 네. 내가 속해 있는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과 비교한 나의 축축한 정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건 내가 속해 있는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곱하기 100. 알겠어? 기준은 항상 내가 속해 있는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이야. 알겠어? 자, 그럼 불러. A의 포화 수증기량 구하는 식 불러. 얼마분의? 5. 5분의 5. 5 곱하기 100. 그래서 얼마? 100%. 그죠? B 불러. 5. 5분의 왜 5야? 뭐야? B가 속해 있는 온도가 몇 도인데? 20. 20도! 20도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인데? 10. 10! 그러면 10분의 5. 5 곱하기 100. 100. 이게 몇 퍼센트? 50. 50%. C 불러! 100. 아, 10. 아, 10. 10분의 10 곱하기 100. 그래서 얼마? 100%. 따라와라. D요. 100. 100분의 10. 10 곱하기 100. 그래서 얼마? 10%. 2 불러. 2 몇 도야? 20도잖아. 그럼 얼마 분의? 10. 10분의 얼마? 100. 100 곱하기 100. 그래서 얼마? 1000%. 5와. 우와! F. 불러. 100분의 100. 100 곱하기 100. 그래서 얼마? 100%. 병신 퍼센트 저거 씨. 자, 이때요. 상대 습도는요. 100% 무슨 상태라는 얘기야? 5와. 포화야. 꼬맹아. 얘 상대 습도가 높냐? 얘 상대 습도가 높냐? 얘 상대 습도가 높니? 똑같아. 다 같죠. 포화 상태는 무조건 상대 습도 얼마나 됩니까? 100. 100%. 자, 포화 상태보다 더 높은 과포화 상태는 무조건 상대 습도가 100보다 커야 되죠. 불포화는 상대 습도가 무조건 100보다 뭐 해야 되니? 근데 얘가 더 상대 습도가 작을까? 얘가 더 작을까? 아니면 얘가 더 작을까? 뭐 이런 문제 나오잖아. 됐어? 얘하고는 비교치가 안 되니까 D하고 X가 있어. 누가 더 상대 습도가 낮을까? X. 해봐야 되니? 아니죠. 포화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더 멀수록 상대 습도는 뭐 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공기 속에는요.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습유 공기다. 원래 공기는 습유란 상태다. 근데 이때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한정되어 있다. 그 한정되어 있는 수증기보다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걸 상대습도라고 한다. 알겠어?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 상대습도 계산 정확하게 할 수 있냐? 있을 점 찾을 수 있냐? 요거 두 개예요. 알겠어? 이 그래프 보고 해야 되는 거. 알겠냐? 그거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불포화인 아이를 포화로 만들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거나 높이면 돼. 그랬을 때 온도를 있을 점이라고 해. 또 하나 수증기를 더 공급하면 되죠. 되겠어? 네, 물을 증가시키면 된다고요. 됐니? 근데요, 갑자기요. 요 상태에서 C 상태에서 새벽에 갑자기 온도가 급격히 낮아졌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새끼 과포화 됐지. 과포화는 존재할 수 없어. 실제로 공기는 불포화 아니면 포화로만 존재합니다. 과포화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온도가 확 낮춰지면 순간적으로 과포화가 되잖아?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 과포화 양만큼 뭐가 생기니? 물방울이 후두둑 생겨버려. 그게 바로 뭡니까? 구름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공기를 위쪽으로 밀어 올려! 알겠습니까? 그럼 기온이 뭐해지니? 낮아지죠? 기온이 낮아지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가 되니? 과포화. 그 과포화가 된 만큼 뭐가 생긴다고? 물방울. 그래서 구름 생기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과포화가 된 만큼 구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는 걸 멋진 말 은결량. 알겠습니까? 그 은결량이 얼마야? 라고 하면 얘를 온도를 낮추면 10이죠? 하지만 이 온도에서 포화가 될 때까지 가질 수 있는 양은 얼마야? 5g.
그럼 10에서 5를 빼면 얼마? 5g의 용결량이죠. 근데 그거 조건이죠. 공기가 몇 kg일 때? 1kg일 때 그만큼이야. 근데 이 교실 안에 공기가 1kg가 아니고 5kg래. 그럼 실제 용결량은 얼마야? 그거에 5배. 25g. 알겠어?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상대 습도 뭐 이런 것들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너네가 가지고 있는 58페이지에 있고요. 넘겨. 60페이지. 그러면 이렇게 새벽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추워서 물방울 생기는 이유가 과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이라는 얘긴데 저요. 오늘 날씨 맑았어요? 흐렸어요? 이씨. 오늘 날씨 맑았어? 흐렸어? 이 새끼들아! 지금 여기서 밖을 보면 복도가 보이지 날씨가 보여? 오늘 날씨 열나 좋아져. 안 좋았어요? 내가 눈 떴을 때 날씨가 맑고 좋았는데? 너는 도대체 언제 일어난 거야? 안 좋았어 오늘? 아 학교 갈 때 기분이 안 좋았구나. 날씨는 좋았어. 날씨는 좋았어. 법적으로 좋았어. 응. 닥쳤냐? 날씨 좋았는데. 그러면 하루의 날씨를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 나의 기분? 엄마가 주는 용돈? 그런 거 아니야 병신아. 자 날씨를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 하루에 날씨를 결정하는 게요. 바로 기온, 습도, 이슬적이야. 이 세 가지가 날이 맑다, 흐리다를 결정해요. 알겠어? 0시부터 24시까지 하루니까. 그래서 정가운데가 12시 이렇게 된다고 치자. 자, 이 셋 중에서 어떤 새끼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 못 볼게요. 누굴까요? 기온. 기온이죠. 낮에 가장 높으니까. 알겠어요? 이게 기온 그래프예요. 습도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반대로. 기온과 정반대로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습도 그래프입니다. 이슬죠? 찌질한 새끼죠. 밑에서 혼자 놀고 있어요. 이 새끼가 이슬점입니다. 약간 느려 같은 느낌? 이런 거? 그러면 이거 날씨 맑은 거야, 그런 거야? 이거 보면 안 돼. 뭐 보고 알아? 기온과 습도 사이의 간격. 그래서 이 간격이 넓다면 날씨가 뭐하다? 맑다. 그래서 이 간격이 뭐하다면 좁다면 날씨는 뭐하다? 흐리다. 그래서요. 이 사이의 간격이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날씨가 어떻게 돼? 흐려져요.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이 간격으로 보는 건데 왜 그래요? 흐려지면 구름이 끼니까 햇빛이 잘 들어오니 못 들어오니? 못 들어와요. 기온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습도 변화도 적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간격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서 맨날 나오는 문제, 여기 파트에서는 늘 나오는 문제. 여기까지 없어요. 지금 하는 거 안 보여요? 이슬점 기온 이거 하고 있어요. 끝났어 설마? 나 바람까지 끝났는데. 바람은 어디 있어? 날씨 앞에 마지막.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한 달은 차이예요. 자, 그러면 몇인데? 이런 씨. 오렌지. 자, 밀폐된 교실에 밀폐된 교실에 난로를 펴놓습니다. 습도 변화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 거니? 밀폐된 교실에 난로를 피우면 습도는 높아져요. 병신 낮아져요. 아까 네가 그랬잖아. 아, 맞다. 기온과 습도는 반대라고 병신아. 나 뭐라는 거지? 온도와 습도가 반대거든요. 네. 귀엽죠? 나중에 이런 여자랑 결혼하십시오. 얼마나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 기온하고요 습도는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밀폐된 교실에 난로를 피우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습도는 뭐 해줍니까? 낮아요. 낮아져야 영상이야. 알겠어? 사고가 끊어져 있으면 안 돼. 연결되어 있어야 돼. 네. 습도 낮아지는데 왜 그러니를 쓰라는 게 모국중학교 시험 문제였어요.
됐어. 밀폐된 교실에 난로를 피우면 습도는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시작이요. 지금 현재가 이 상태였다고 치자. 네. 밀폐됐다는 표현을 왜 할까요? 더 이상 수증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수증기는 더 이상 안 넣어. 이 뜻이에요. 근데 난로를 폈으니까 온도는 뭐해? 높여. 이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 얘는 무슨 상태인데? 과포화. 포화. 수증기 더 안 넣고 온도가 높여. 무슨 상태? 포화. 온도 더 높여. 무슨 상태? 보이니? 좀 설명해봐 이제. 했잖아. 밀폐된 교실에 난로를 피우면 습도가 낮아져. 과포화에서 포화가 되고 불포화가 됐으니까 습도가 낮아지는 거 인정. 설명하라고 말로. 수증기량이 일자로 한데 그거는 포화 시작이요. 이거잖아요. 이걸로 설명하셔야죠. 포화 수증기량 해주는데 네. 현재 시기는 수증기량을 유도하니까 네.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됐어. 밀폐된 교실이라서 현재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고 일정한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이 뭐해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뭐해진다? 낮아진다. 이것도 설명하고 이것도 설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짚으면 안 된다.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술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밀폐된 교실에 난로를 피웠을 때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 이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모든 학교에 나온다. 단지 뭐고는 서술을 하라고 했다는 것뿐 다른 학교는 객관식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알겠어?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풀어오셔야 되냐면 57 여기까지입니다. 맞죠? 거기까지가 오늘 내용 맞죠? 맞아? 오케이. 책 안 가져온 사람들은 내일 가져오셔서 검사하십시오. 아니면 집으로 전화가 돼요. 선생님 이거는 언제까지? 그거는 다음 주까지 해오시는 거고요. 언제인데? 다음 주 월요일.